네, 오늘 우리 김승욱 교수님, 우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님이시고요. 월드뷰라고 하는 우리나라 아마 유일한 세계관을 위한 잡지입니다. 월드뷰 발행인이시고 또 편집인이시고, 제가 2016년일 겁니다. 우리 김승욱 교수 윌버포스 아카데미 때 제가 한번 모셔서 귀한 강의를 들은 일이 있는데, 그때 얼마나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이 차이, 또 오늘날 이 경제 영역에서 편만한 이 미혹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아마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세계관과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주실 예정인데요. 오늘 특별히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으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교수님이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마스크 벗고 해도 되죠? 소개받은 김승욱입니다. 제 사진하고 좀 다르게 생겨서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사진만 보고 와서 너무 옛날 사진 아니냐 그러는데 얼마 안 된 사진이에요. 제가 한 2달 만에 10kg를 뺐어요. 배가 너무 나왔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살 좀 빼라 그랬더니 살도 배는 들어갔는데 머리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머리가 빠지니까 확 늙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금식 기도회 와서 죄송합니다. 먹는 얘기를 해서. 죽은 먹는 모양이네요. 아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31년간 경제학을 가르치다가 은퇴를 하고 지금은 여기 월드뷰라고 하는 이 잡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로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서 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제가 4대째인데 제 손자까지 있으니까 6대째 내려오는 기독교 가정입니다.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부모님 열성에 초등학교 때부터 매주 성경 암송하고, 그래서 매년 연말만 되면 우리 학년에 요절 암송상, 출석상, 헌금상은 도마터 제가 받고, 제 동생 나이는 제 동생이 받고, 그 사이에 목사님 아들은 목사님 아들이 받고, 그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자꾸만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치니까 신앙이 막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때 수양회 가서 또 은혜를 받고, 또 전도사님 따라서 동네 부흥회란 다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교회 친구들하고 지금 같으면 비전 쉐어링이라 그러죠. 우리 커서 모델래,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런 토론을 하면서 밤을 샜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하나님의 경제학을 공부하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저는 경제학이 뭔지, 교수가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교수가 좀 인기 직종입니다만, 그때만 해도 어린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대통령, 장군, 큰 사업가, 목사 이렇게 얘기했지 교수 된다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석사 학위만 받아도 교수가 될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제가 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때 한국이 못 살아서 그랬는지, 우리 집이 그렇게 가난한 건 아니었는데도 가난한 동네를 많이 살아봐서 그런지 이 세상의 돈이 다 하나님의 돈인데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을까?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돈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쓰이는 방법을 좀 연구해보자, 그런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요 갈림길마다 그 길로 인도하셨어요. 저는 수학 좋아하고 과학 좋아하고 암기 까먹은 영 잘 못하는 전형적인 이과적성인데,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갈 때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또 나 그때 그렇게 했는데, 그리고 경제과를 선택했어요. 또 다 잊어버리고 있다가
대학 졸업하고 취직을 했는데 세 군데 합격했는데 요새는 뭐 취직이 어려워서 세 군데 그러면 뭐 자랑 같습니다만 저희 때만 해도 취직이 잘 됐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랄 그런 최고 기업의 세 군데를 합격했는데 나 그때 저 하나님한테 경제학자 된다 그랬다. 그래가지고 대학원으로 지나가고 그런데 우리 집이 뭐 그렇게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고 그때만 해도 한국이 가난해서 유학 자기 돈으로 가는 거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갈림길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신앙도 오르락가락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를 교회를 다녔는데 또다시 대학 들어가니까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뭐 그러다가 제가 군에 가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역시 신앙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아무리 어릴 때부터 성경 암송 외우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막 간증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보면서 여기 와서 경제학 얘기하려니까 너무 좀 안 어울린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저도 제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는지에 대한 인생 간증을 하고 싶은데 오늘 주제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기도회에 어울리지 않는 주제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가 저는 이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가 사회 약자를 돌봐야 된다 이런 소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만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더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의 기적과도 같이 유학을 갔기 때문에 이제 공부만 마치면 무조건 하나님이 직장을 주시리라 믿고 그냥 학위 논문을 학교에 제출한 그날 한국으로 출발했습니다. 아무런 보장 없이. 그랬는데 88년 12월이었습니다. 그게 89년 3월 1일부로 중앙대학 조교수가 됐습니다. 정말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신 게 맞구나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1989년부터 하나님의 경제학을 공부하겠다. 내가 그동안은 학위하고 뭐 하느라고 내가 그런 신경을 못 썼는데 이젠 교수가 됐으니 정말 하나님의 경제학을 공부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또 크리스찬 학자 10명을 모아주셨어요. 거기 초대를 받아서 갔더니 그분들이 다 이제 젊은 교수들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학문,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면 우리가 하는 학문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려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어떻게 학문을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자리에서 만든 것이 기독교 학문연구회라는 단체입니다. 제가 그때 모인 10명 중에 제일 최연소였기 때문에 2년씩 돌아가면서 회장을 했는데 제 마지막 회장 2000년도에 했습니다. 그래서 물려줄 사람이 없어서 13년간 했어요. 그걸 하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의 경제학을 어떻게 해야지 할까 이걸 고민을 하다가 그때 저희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성경적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각자의 영역에서 이게 어떤 것이 성경적 관점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독교 세계관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서점에 가면 하나의 세션의 그 제목이 뭐 간증, 뭐 성경 공부 이렇게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세션이 있을 정도로 보편적인 단어가 됐습니다만 그때만 해도 그 잘 알려지지 않은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운동을 하다가 제가 이제 학자들끼리 모여서 학회하고 세미나하고 이런 건 많이 했는데 학술지도 만들고 이 학자들끼리 지적 유희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학자가 아닌 사람들한테도 전달하자. 그래서 그걸 일반인들이 읽기 쉬운 잡지를 만들자. 그래서 만든 잡지가 이 월드뷰라고 하는 잡지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창간을 했는데 그때는 온전한 지성이라는 제목으로 만들었어요. 그때는 뭐 이렇게 두꺼운 잡지도 아니고요. 흑백으로 그냥 10몇 페이지짜리 그냥 뉴스레터 비슷한 거기 칼럼 몇 개 들어간 수준이었는데 2010년도에 월드뷰라고 세계관이라는 뜻으로 월드뷰라고 제목을 붙이고 그 다음에 지금 한 3, 4년 전부터 이렇게 두꺼운 잡지가로 발전을 했습니다.
제가 그 하영재 목사님 살아계실 때 빛과 소금 편집 자문위원을 했습니다. 그것도 저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가서 오늘의 교회에서 그 편집위원들하고 회의를 하고 하면서 잡지란 거 저렇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잡지를 지금까지 하게 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저는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저는 경제학, 하나님의 경제학 또는 경제학에 대한 책 쓰고 뭐 이러려고 생각했지, 제가 무슨 잡지사 사장 꿈은 전혀 없었습니다. 3번을 제가 안 하려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넘겨줬는데 아무도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결국 아직도 제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뭐 구독해달라는 소리인지 아시죠? 네, 우리 목사님 열심히 구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까 뭐 다른 잡지만 이렇게 흔들길래 제가 진작 드릴 걸. 자, 제 소개는 이걸로 마치고요. 제가 오늘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다소 딱딱해 보이고 재미 하나도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분별력을 키우기 위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적인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라는 게 어떤 시스템인가, 뭐 이건 많이들 아니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다른가, 이것도 여러분들이 널리 알려진 건 생략하고 아주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요. 왜 우리 크리스찬들이 관점에서 봤을 때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수가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맺은 말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국민의 삶을 책임질 수 있을까요? 지하철에 가보니까 이게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2017년에 출범하면서 5대 국정 목표를 발표했는데 그 중에 3번째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이거였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로부터 곳곳에 이런 표가 나붙었습니다. 20대 전략, 100대 과제, 이 위에 5대 목표 중에 하나가 국가가 우리 각각의 개인의 삶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겉보기는 그럴듯해 보여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구원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게 얼마나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목표인지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가 되기 위해서 5가지 전략을 얘기했는데, 이 중에서 3번째에 있는 것 같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킨다, 이건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될 일이죠. 치안과 국방, 당연히 국가가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2번째 보세요. 보육을 왜 나라가 책임집니까? 물론 저출산 시대니까 나라에서 보육비 좀 줄 수 있지요. 또 대학에 연구개발 기금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국가의 역할은 괜찮은 거죠. 그런데 애 키우는 걸 전부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 저는 북한 사회가 생각나요. 어떤 것을 교육시킬 것인지는 부모의 선택이 되고, 그런데 북한처럼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고 가리키는 것은 잘못된 건데, 자칫 잘못하면 그런 느낌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해줘야 될 일이 물론 있습니다. 외적이 침입해 들어오는데 개인이 어떻게 막습니까? 국가가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줘야죠. 그러나 내 삶의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후보로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국가가 개인의 삶을 전부 책임지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건 바로 북한 시스템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부는 그저 국민들이 자기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는 게 국가의 역할일 뿐이다. 그랬는데요. 같은 당의 하태경 의원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 SNS에다가, 아니 정부가 져야 할 책임이 없다면 후보님은 도대체 무엇을 책임지기 위해서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습니까? 이렇게 쓴 거예요. 아니, 날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같은 당에서 어떻게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최재형 후보가 답변을 했습니다.
물론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을 전부 다 부인하는 건 아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사실 우리가 왜 돈 벌라 그럽니까? 물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차 타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결국 내가 남의 간섭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유를 얻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나의 삶을 책임져 주면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나는 거기에 노예가 되는 거예요. 뭐 노예라는 표현이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내 자유는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부모가 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 컸는데 내 자립할 수 있는데 그게 좋지. 나이 들어서까지 부모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게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걸 좀 강하게 표현하면 국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재형 후보가 이걸 지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윤희숙 의원이 야, 이거 중요한 화두다. 이번 대선에서 가장 의미 있는 화두가 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윤희숙 의원은 좀 화끈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무식하기도 하지만 속뜻은 내 밑으로 들어와 입 닥치고 있으면 필요한 거 줄게. 이게 바로 내 삶을 책임지는 정부라는 뜻이라. 그러면서 그리고 통제받는 것을 망각시키기 위해서 막 돈 뿌리게 하게 된다. 이렇게 화끈하게 SNS에다가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저도 좀 뜰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이걸 갖다가 국민의힘당 안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라지니까 이건 여야가 합공해서 최재형 후보를 공격해버리게 되는, 여권에서야 뭐 당연히 공격하겠죠. 그래가지고 결국 힘도 못 쓰고 희지부지 돼버렸어요. 사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건 정치 철학의 오래된 논쟁거리입니다. 모처럼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이런 중요한 화두를 중심으로 해서 정책 토론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야당이 똘똘 뭉쳐서 여당하고 싸우면 이게 정책 토론이 되는데 야당 내부에서 내분이 일어나면서 희지부지 돼버렸어요. 얼마나 제가 안타깝던지. 그래서 윤희숙 의원이 예상했던 것과 달리 그냥 희지부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 대신에 무슨 스캔들, 대장동, 무슨 각종 비리, 뭐 여느 선거와 다름없이 늘 그런 문제로 막작짓거리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가 이거라도 나라도 좀 부각을 시켜봐야겠다. 그래서 저희가 이 월드뷰 지금 1호로 주제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11호로 해서 이제 다루기로 했습니다. 여기서까지 이제 서론을 얘기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자본주의가 어떤 사회고 그 문제점이 무엇이고 사회주의가 대안이 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그러면 뭐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고 금전적 인센티브의 동기 구조를 허용하는 체제, 말이 좀 어렵지만 쉽게 얘기해서 돈 벌려고 하는 걸 나쁘게 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나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지 모르지만 과거엔 특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돈 벌려고 뭐 하면 나쁜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은행에 이자만 받아도 그건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 인간이 원래 이기적이니까 자기가 돈 벌려고 노력하는 건 당연하다. 그건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분산된 의사결정. 중앙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 개개인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다. 이건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우리가 정치적 민주주의는 지식이 많은 자나 일자 무식이나 똑같이 1인 1표예요. 아주 평등하게.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시장 경제에서 투표는 어떻게 하냐? 자기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회사 제품이 수요자들의, 소비자들의 많은 선택을 받으면 그 제품이 잘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 돈을 가지고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제품, 나쁜 제품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게 분산적 의사결정이라는 거예요. 이거 좋은 거니까 시꺼 임마 잔소리 말고 이거 써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각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는 정부가 좋다고 무슨 별표 몇 개 쳐줘서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내 취향대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손, 즉 가격기구가 분배를 한다. 이건 뭐 여러분 고등학교 때 다 배우신 거고, 자유경쟁이 보장된다. 이런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것들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자본주의가 효율적이다. 이건 다 인정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경제학과 학생들한테 자본주의가 왜 효율적이니? 그러고 물으면 대답을 잘 못해요. 경제학을 4년이나 공부한 4학년들도 대답을 잘 못해요. 왜? 현대 경제학이 이상하게요. 맨 수학만 해요. 맨 그래프만 그리고. 그래서 이 간단한 질문을 해도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잠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사회적 효율을 높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협동이고요. 둘째는 경쟁입니다. 협동을 하면 시너지가 올라간다 그래요. 시너지가 뭔지 아시죠? 1 더하기 1은 2다. 그러면 이건 시너지가 없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둘이 아니라 3, 4, 5가 되면 그 시너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 말이 쌍두마차가 많잖아요. 말이 혼자서 끌 수 있는 무게가 6톤 정도 된답니다. 그걸 우리가 1마력이라 그런다 그래요. 그러면 두 마리가 끌으면 2, 6, 12, 12kg를 끄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저도 테스트는 안 해봤습니다만 32kg까지 끈대요. 두 마리 쌍두마차가 끌면. 그거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그게 협력의 시너지라는 거예요. 아마 말 못하는 말도 영차 힘내라 그러는 모양이죠.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쌍두마차를 쓰는 거라 그래요. 하물며 말 못하는 말도 그런데 인간도 협력을 하면 시너지가 납니다. 그래서 목수들도 혼자 일을 안 해요. 꼭 한 명을 데리고 일을 해요. 남녀가 같이 가정을 이룰 때 훨씬 더 큰 시너지가 발생해요. 애가 낳잖아요. 이건 농담이고요. 아무튼 이 협력에서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회적 효율을 올리는 방법은요. 경쟁을 하는 거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뛸 때 경쟁자가 있어야 승기록이 깨져요. 그죠? 자, 그래서 이 경쟁과 협력, 이 두 가지가 협동과 경쟁, 이거 두 가지가 시너지를 높이는 방법인데 흔히들 사회주의는 협동농장 뭐 그러니까 협동을 가장 중요한 시너지를 높이는 방법으로 쓰고 자본주의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경쟁만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죠? 맞을까요? 네, 맞지 않아요. 왜? 그럼 자본주의에는 경쟁만 있고 협동은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잘 알고 싶은데 분업이라는 거 있잖아요. 분업이 바로 협동 아니고 뭡니까?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보면 맨 1장 1절에 핀 공장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건 뭐 국부론 안 읽어본 사람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그건 알아들더라고. 다 고등학교 책에 나오니까. 그래서 혼자 만들면 숭늉공도 20개 이상 못 만든대 하루에. 근데 국부론에 10명이 분업을 하니까 하루에 48,000개 만들더라. 한 사람은 계속 끊기만 하고 한 사람은 계속 갈기만 하고 이렇게 하니까 48,000장에서 4,800개. 그러니까 20개와 4,800개 하면 몇 대 1입니까?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 맨 앞에서 이 얘기를 하면서 분업이 생산성을 높인다. 이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분업이 바로 협동의 한 방법이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라는 게 기업이라는 게 다 분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협동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자, 그러면 생산에만 협동이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소비가 협동이라는 건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소비도 자발적 협동입니다. 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을 하나 산다 그러면 내가 이 물을 슈퍼인가? 뭐 요새 마트에 가서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사면 300, 400원, 500원이면 사는데 우리가 뭐 편의점 가서 1,000원 주고 산다고 쳐요. 그런데 난 지금 목이 마르기 때문에 나한테 가치는 이게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보다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난 기꺼이 1,000원을 주고 사지요. 파는 사람은 이것보다
내 주머니에 있는 1,000원이 더 좋으니까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발적 교환이 있을 때는 그 사람도 효용이 올라가고 나도 효용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자발적 교환의 결론은 뭐냐? 결과는 뭐냐? 그 거래 후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두 개 합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아니라. 근데 강도가 하면 어때요? 강도 칼 들고 뺐으면요. 뺏긴 사람은 그만큼 마이너스, 얻은 사람은 그만큼 플러스. 둘이 합하면 서메이션 하면 제로. 제로 썸 게임이에요. 그런데 자발적 교환의 특징은 포지티브 썸 게임이에요. 거래 후에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포지티브 썸 게임이에요. 그래서 소비도 하나의 자발적 교환이고 자발적 교환의 결과물은 항상 사회 전체 효율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시장 경제라는 게 뭐냐? 아까 분산적 의사결정이라고 그랬는데 자발적으로 경제 주체들이 교환하는 거거든요. 직장 가는 것도 자발적 교환이에요. 왜? 내 노동력과 월급을 교환하는 거잖아요. 서로 강제로 안 하고 자발적으로 할 때는 항상 포지티브 썸 게임입니다. 효율적일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경쟁까지 활용하니까 자본주의가 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자본주의의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큰 공헌은 뭐냐? 인류의 가난을 없앤 겁니다. 2015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앵거스 디턴 교수는 위대한 탈출이라는 책을 썼는데 위대한 탈출, 뭐로부터의 탈출이겠어요? 빈곤으로부터의 탈출. 이걸 의미하는 거죠. 제 책에 나와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게 뭐냐면 지난 2000년 동안 1인당 GDP가 개인의 그 나라의 삶의 수준을 말하잖아요. 그것을 2000년 그래프에다 그린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이건 물가까지 다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1500년, 1800년 산업혁명 당시까지 완만하게 성장하다가 그때부터 거의 수직 상승하죠. 이렇게 수직 상승하는 이유는 호라이전탈, 수평선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2000년. 저걸 제대로 그리려면 어마어마하게 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걸 축소해 놓으니까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로 보이는 거죠. 이것만 그런 게 아니라 이건 인구예요. 인구. 사람들의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았을 때는 인구가 좀 늘어날 만하면 먹을거리가 부족하니까 서로 전쟁을 해요. 전쟁하다 보면 농토를 제대로 관리 못하니까 기근이 와요. 기근이 와서 제대로 못 먹으니까 질병에 취약해져요. 그래서 전쟁과 역병과 기근, 멜더스가 얘기하는 인구 감소의 3대 체크포인트, 저해 요인. 이것 때문에 인류 역사상 수천 년 동안 인구가 증가를 별로 안 했어요. 그랬는데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성이 올라가니까 아까 같이 소득이 올라가니까 인구도 저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앵거스 디턴이 얘기한 것 같이 인류를 빈곤에서 탈출시킨 것은 자본주의다. 이 얘기는 그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하버드 대학의 로버트 포겔 교수라고 경제사학자인데 이 사람도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1993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가 인류를 기아로부터 구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학자들이 인정합니다. 우리가 중세 영화를 보면 뭐 그럴듯해 보이지만 유럽의 중세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유럽 중세 시대에 보면 귀족들과 수도사들 몇몇 상층부만 인간다운 삶을 사는 거죠.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추위와 기근에 굶주림에 떨었습니다. 자, 그렇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큰 공헌을 한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문제점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자본주의 그러면 빈부격차가 커집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제일 큰 약점이죠.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스티글리츠 교수가 이 불평등의 문제를 가장 지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불평등의 문제, 이것 때문에 마크스도 등장했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등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자, 그러면 과연 사회주의 또는 공산주의가 대안이 될까?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사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양쪽 진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이유가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뭐 별별 걸 다 얘기하는데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북한은 공산주의 체제 했고 남한은 진영에 포섭됐고 그래서 격차 났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다는 사람이 없죠. 자, 아무튼 이렇게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다양한 체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주의라는 게 뭔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회주의를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물질 생산 수단이 공공이 소유하면 하고 그 다음에 이윤 동기를 배제하면, 그러니까 돈 벌라고 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쉽죠? 그러니까 생산수단, 중요 생산수단을 공공이, 그러니까 나라나 국가가 보유하고 그리고 개인의 이윤 동기를 그렇게 썩 나쁜 것으로 생각하는, 그게 사회주의예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어느 나라든지 100% 국가가 소유한 나라는 없어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일수록 상당히 중요한 기간산업, 이걸 정부가 소유하죠. 지금 그 경계선상에 있는 게 아마 토지 같은 걸 거예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토지는 국가만이 소유할 수 있고 개인한테는 50년 임대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도 토지 공유제 해야 된다, 이런 주장들이 요새 힘을 얻고 있어요. 제가 시간이 나면 나중에 부동산에 대해서만 이제 집중적으로 따로 한번 강의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했는데요. 아무튼 이게 사회주의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이 나라가 소유한 나라도 없고 모든 것을 국민이 소유한 나라도 없어요. 사실 다 그 중간에 어디에 있는데 국가가 소유하는 게 많을수록 우리가 사회주의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가 다릅니다. 이거 구별하는 사람이 학자들마다 달라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차이를 아세요? 학자들도 달라요. 옛날에는 막스가 공산주의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나눠 쓰는 이상사회, 사회주의는 거기 이상사회까지 가기 전에 과도기로서 능력에 따라 일하고 일한 만큼 나눠 갖는 과도기, 이게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구별했어요. 근데 그건 책에서 나오는 분류고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산주의를 뭐라고 그러냐면 생산수단을 국유화하고 아까 얘기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자기 열심히 일해가지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배급 주는 사회. 이 두 가지가 있으면 공산주의다. 그런데 이렇게 한 나라는 북한하고 소련밖에 없어요. 역사상. 그런데 북한도 김일성 때까지만 그러다가 이제 포기했죠. 그리고 북한도 계획경제를 못했어요. 소련의 계획경제는요, 정말 수천 개의 방정식과 미지수로 되는 국가 전체 개발 계획을 슈퍼컴퓨터로 돌려가지고 이만큼 각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인풋을 얼만큼씩 해야 되는지를 컴퓨터로 계산해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산식에 공헌한 사람들이 노벨 경제학상도 받고 그랬어요, 과거에. 그런데 소련은 이런 방정식, 이런 시스템을 북한에 제공한 적이 없어요. 북한은 이걸 만들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구소련 외에는 공산주의를 한 나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건 순수한 의미의 공산주의는 이건데요. 여러분들 사회주의 100년이라는 책을 혹시 들어봤습니까? 도널드 서순이라는 교수가 책 한 권이 거의 벽돌 두께인데 이런 2권짜리 사회주의 100년이라는 역사책을 썼어요. 지난 100년 동안 사회주의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제가 볼 땐 가장 권위 있는 책이라서 이 책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근데 이 책에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공통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 공통점이 뭐냐? 첫 번째, 자본주의를 극복하려고 한다. 말이 좋아 극복이지 북한식 표현은 타파입니다. 타파,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요새 우리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 때려 부시자는 사람 많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공통점이 뭐냐? 그 온화해 보이는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를 철폐하자는 데는 같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로운 공산사회 수립. 이것도 같다는 거예요. 민주노총의 목표가 뭡니까? 원래 노조의 목표는 노동자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노동자가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게 노동조합의 목표여야 됩니다. 그런데 민주노총 홈페이지 들어가서 강령을 보세요. 공산사회 건설입니다. 정치적 구호예요. 결국 이름이 다르든 말든 두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이겁니다. 자본주의 나쁜 것이야. 때려 부셔야 돼. 좋게 말해서 극복. 두 번째, 새로운 공산주의 이상사회 건설. 이면은 같아요. 차이는 뭐냐? 이 사람은 공산주의를 소련, 북한 이런 걸 공산주의라 그랬고 아까 얘기한 대로 나머지를 사회주의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북유럽, 스웨덴이라든지 또는 유럽의 사회주의 정당들, 기독교 사회당이나 이런 데서 추구하는 거 이걸 사회주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현대 사회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공산주의와 현대 사회 민주주의는 달라 보여요. 그런데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공산주의는 과거 농경사회에서 바로 공산주의 혁명에서 생겼다. 중국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그 다음에 현대사회는 발달된 자본주의에서 사회당이 나왔으니까 다르죠. 그 다음에 공산주의 사회는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대 사회민주주의는 국가들은 인정한다. 그리고 과거 구소련도 망했고 북한도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공산주의는 망했는데 사회주의는 아직도 번성하고 있다. 이게 차이예요. 제가 오늘 차이점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라 공통점을 강조하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주의에 현혹되지 말자는 거죠. 사회주의 그러니까 그럴듯해 보이고 온화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근데 그 종국이 추구하는 바는 똑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사회주의, 자본주의를 구별을 해보면 이렇게 체제 비교를 하려면 양쪽 극단을 비교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양쪽 극단을 비교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제일 오른쪽은 자유주의 시장 경제예요. 정부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는 소위 야경 국가라 그러죠. 치안과 국방 정도만 나라가 책임지고 아무런 간섭하지 않는 사회.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에 반환되기 이전에 홍콩이 제일 가까웠습니다. 홍콩은요 옛날에 짝퉁 천국이었어요. 홍콩에 가짜 시계, 롤렉스 시계 이런 거 판쳤죠. 그거 아무도 그 정부에서 야단 안 치니까. 그리고 뭐 노동 조건 열악하기 짝이 없었고 뭐 노동 착취를 하던 짝퉁을 만들던 정부가 영국에서 파견한 총독은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딱 치안과 도둑놈 잡아주고 청소 쓰레기 치워주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야말로 야경 국가의 대표적인 나라 홍콩이에요. 그런데 홍콩이 얼마나 잘 살게 됐습니까? 지금은 이제 중국으로 편입됐는데 중국도 홍콩의 그 생산성을 누르지는 못해서 한꺼번에 체제에 포섭시키지 않고 홍콩의 자유를 인정해 주겠다. 물론 지금은 이제 갈수록 안 그러고 있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수록 국가 만능주의예요. 과거 소련이나 지금의 북한이 제일 대표적인 케이스겠죠. 대부분의 나라는 그 사이 어딘가에 있습니다. 아마 제일 홍콩에 가까운 게 영미 시스템, 미국 시스템일 거고 영국도 대처수상 이후의 영국을 말하는 겁니다. 이쪽에 사회주의 가까운 게 아마 중국이나 사회주의 시장경제 또는 스웨덴식 사회주의 뭐 이런 나라들이 왼쪽에 좀 가깝겠죠. 그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뭐 유럽 국가들 뭐 이런 나라들인데 한국은 어디쯤 있을까요? 한국은 지금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한국은 어디로 가는 게 바람직해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도 1시간 강의할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오늘 강의에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결국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것은 극단의 대결이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립니다. 요새 네오막시즘은 어떻습니까? 옛날같이 혁명 안 해요. 정상적으로 정권 쟁취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언론을 조작하고 하던 뭘 표를 사던 하여간 정권을 잡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개인의 소유권을 다 뺏어가면 그게 사회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네오막시즘의 전략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와 가정을 파괴하고 가치관을 전도시키고 사실 집 같은 경우에요. 보유세를 계속 올리면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세금 내다가 한 300만 원 내다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집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결국 300만 원짜리 전세 사는 거예요. 아무리 부자고 내 집 가지고 있는 사람도. 결국 이거 올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결국 국가가 주인이고 우리 모든 국민은 나라에 임대료 내는 거 대신에 세금 내는 거예요. 여러분 6.25 전쟁 당시에 6월 25일 3개월 전에 우리나라 국회에서 농지개혁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때 농지개혁법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소작인들이 그러니까 땅 지주들이 3정보 이상을 갖고 있는 지주들은 강제적으로 나라의 땅을 팔아야 되고 나라는 그 땅을 사서 우선적으로 그 땅을 경작하고 있는 소작인한테 우선권을 줘서 분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농지의 가격을 어떻게 결정했냐면 1년 생산분의 1.5배를 아니요 1년 생산분의 1.5배를 5년에 나눠서 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30%씩 5년간 내면 네 땅으로 인정해 줄게. 그때 당시에 소작료가 병작 반수제라 그래서 지주가 반 가져가고 소작인이 반 가져갔습니다. 50%였어요. 소작료가. 그런데 이승만 정부가 30%만 5년 동안 나라의 땅값을 치르면 5년 후에는 네 땅이다.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게 했겠어요. 그리고 이 땅은 네 땅이니까 팔아먹어도 되고 상속해도 된다. 사실 우리가 60년대 대학을 상아탑이라고 부르질 않고 우골탑이라고 불렀어요. 농민들이 집에 농사 짓던 소 팔아가지고 대학 등록금 줬다 해가지고 소우자 우골탑. 사실 가난한 자영농민들이 자식을 교육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손바닥만한 땅이라도 내 땅 떼기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려운 농민의 아들들이 대도시에 와서 공부를 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었고 대한민국의 인적 자원이 튼튼해졌고 오늘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6.25 전쟁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일 만에 서울 수도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낙동강 전선으로 몰려가가지고 전라도 지역 대곡창지대는 다 뺏겼습니다. 그해 가을에 북한군이 점령한 땅에서 농지개혁을 또 했어요. 왜? 북한식으로. 북한은 어떻게 농지개혁을 한 줄 아세요? 토지 수득세라 그래가지고 매년 25% 농지세를 정부에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우리는 30%였는데 여기는 25% 싸죠. 그런데 영원히 내야 돼. 왜? 세금은 영원히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속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되고 공산주의가 그거잖아요. 국가 땅이고 너는 사용권만 갖는 거다. 그러니까 호남 지역의 농민들이 좋아했을까요? 바로 몇 달 전에 이승만 정부가 이거 당신 땅이다 그래가지고 농지 분배서를 배포했어요. 그리고 보리농사서부터 5월 달에 일부를 납부해라. 그럼 네 땅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85% 농민들이 납부했어요. 그래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내 땅이 생겼다고 농민들이 좋아했거든요. 그랬는데 몇 달 있다가 북한군이 오더니 다시 농지개혁한대. 그러면서 이번엔 25%만 내는 대신에 영원히 나라에 내래. 누가 좋아해요? 그래서 호남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아무도 호응을 안 했어요. 만약에 이런 식의 농지개혁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평생 일제하에서 소작인으로서 50% 소작료를 납부하고 살았어요, 농민들이. 그랬는데 이제
북한군이 와가지고 25%만 내면 된대요. 환영 안 하겠어요? 환영하죠. 그거라도. 뭐 상속 내면 나중 얘기고 환영했을 거예요. 근데 안 했거든요. 대한민국이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우리 전 국민의 그때 80%가 농민이었어요. 그 농민이 북한에 반대한 거예요. 박헌영 일파는 북한군이 내리고 하면 자발적으로 봉기가 일어날 줄 알았어요. 안 일어났거든요. 물론 그 조직이 미리 다 없어져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농지개혁의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투표를 통해서 얼마든지 공산혁명을 할 수 있어요. 토지 보유세, 아파트 보유세 많이 올리면 결국 따지고 보면 뭐예요? 집을 아무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정부에 한 달에 꼬박꼬박 100만 원씩 내야 된다면 세입자는 마찬가지죠. 그런 방식으로도 사회주의 혁명이 가능하거든요. 그게 네오마르크시즘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참 안 물어보고 올라왔는데요. 목사님 그 몇 시까지 하면 됩니까? 9시 20분이요. 30분 남았네요. 제가 155개 슬라이드 중에 32개 이제 했어요. 제가 천재적인 강의 기술을 발휘해서 오늘 여러분 철회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거 설명을 안 해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분 더 얻었습니다. 그럼 물 좀 먹을 시간이 있네요. 우리가 교과서에 뭐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차이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뭐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다 나오셨으니까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았더라도 기본적인 건 대충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좀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계관 얘기를 할 거니까 우리 가치관, 세계관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시대에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하는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민족끼리 민족의 가치관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족주의라는 것은요, 부족주의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조금 커진 것밖에 없어요. 부족주의라는 것은요, 글로벌 시대에 그 글로벌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은 다 죽여도 된다는 거 아니에요. 히틀러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아프리카에서 지금도 잔인한 숙청이 벌어지고 있는 게 다 비슷한 겁니다. 민족주의라는 것은 과거 한때 중요한 한 공동체를 엮을 수 있는 중요한 가치관이었지만 오늘날 글로벌 사회에서는 절대 인류 보편적 가치 체계가 아닙니다. 가치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가 인류 보편적 가치관일까?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때 주장했던 자유평등 박애, 사실 박애 뭐 사랑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형제애입니다. 형제애. 그 조금 우리가 얘기하는 기독교적 사랑하고는 거리가 있는 건데, 아무튼 이 사랑, 형제애, 박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다른 가치와 충돌하는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자유와 평등은 함께 가기도 하지만 때로 충돌하기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충돌이라는 말이 의미가 뭐냐면 자유를 추구하다 보면 평등이 깨지고 평등을 추구하다 보면 개인의 자유를 억압할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충돌이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항상 충돌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자유롭게 하면 더 평등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인 세계에서는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전 여러분들한테 원정 출산의 예를 하나 들고 싶어요. 원정 출산이 뭔지 아시죠? 미국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미국 영인 사이판에 가서 애 낳고 오는 사람이 한 10년 전 통계인데 2,500명이 됐대요. 신문에 났어요. 한국은 속인주의라서 부모가 한국 사람이면 자식은 어디서 태어나든지 관계없이 무조건 한국 시민권이 부여되고요. 미국은 속지주의라서 부모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상관없이 미국 영 안에서 태어나면 무조건 미국 시민권을 주죠. 그래서 한국 부모가 미국 영 사이판에 가서 애를 태어나게 하면 그 아이는 미국 시민권을 받습니다.
요새 미국 시민권이 로마 시대 로마 시민권 못지않게 인기가 좋아가지고 이런 부모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됐어요. 어느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 이거 한번 하려면 돈이 많이 든대요. 많이 들겠죠. 한 몇 달간은 미국 여행 가서 살아야 되고, 보험도 없고, 또 미국 의료비가 좀 비쌉니까? 인건비도 비싸고. 그러니까 이거 규제해야 된다. 이건 돈 있는 자들의 전유물이다. 자기 자식 군대 안 보내려고 그런다. 온갖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여러분은 이게 비난할 거릴까요? 비난 안 할 수 없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그거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 한 명도 없네. 그러면 비난할 거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좀 말이 먹히질 않네요. 여러분, 비난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도둑질을 했냐, 법을 어겼냐, 미국 법을 어겼냐, 한국 법을 어겼냐.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미국에 가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데 자기 자식에게 더 좋은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는 부모의 열정이 왜 욕먹어야 되냐. 이건 내 마음에는 안 들 수 있지만 이걸 사회적으로 이걸 제재할 방법은 없다. 반면에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은 저거는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이다. 가진 자들은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자식한테까지 저런다. 위화감을 조성하니까 저건 막아야 된다. 자, 다시 말해서 전자는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고 있잖아요. 위화감은 평등과 관련된 거예요.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럴 때 이런 사람들을 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주장이 바로 자유의 가치를 평등의 가치보다 더 상위에 두는 가치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우파라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평등의 가치와 자유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에 평등의 가치를 더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우리가 좌파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한 사회의 또 인류 보편적 가치의 중요한 가치예요. 충돌이 안 되면 참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충돌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정 출산만 있느냐? 아니에요.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디 갔죠? 어디 있었는데 못 찾겠네. 예를 들어서 국토 수도권 인구 집중 억제 정책. 기업의 자유를 엄청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경영할 자유를. 그런데 한반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규제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대학에 기부금 입학 금지하는 거. 돈 있는 사람이 내가 한 100명치, 1000명치 장학금 내가 낼게. 그 대신 내 아들 합격시켜줘. 하버드나 미국 대학들은 다 해주거든요. 그래, 너 뭐 돈이 썩은 모양이네. 그러면 1000명치 장학금 내. 그럼 너야 어차피 뭐 이 학교 학위 있으나 없으나 너 어차피 잘 살 건데 한 1000명치 장학금 내. 그러면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거에 대해서 이의가 없어요. 한국은 그러면 감옥 가요. 이것도 자유와 평등이 창출되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 보면 굉장히 많아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거의 대부분의 정책들이 충돌이 돼요. 이랬을 때 자유를 더 중요시하는 게 우파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유 그러면 자유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이 사회 질서가 깨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사야 벌린이 얘기한 두 가지 자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사야 벌린이라고 하는 영국의 정치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구별을 했어요. 여러분 엄홍길 대장 아시죠? 히말라야 8,000m 고봉 14자를 다 섭렵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8,000m의 희망과 고독이라는 책을 썼어요. 제가 이 책을 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하루는 빙벽을 오르는데
뭐 소변인지 대변인지는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생리 현상이 이제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근데 참았죠, 처음에는. 근데 날씨가 추우면 더 심하잖아요. 아무래도 참을 수가 없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머리를 굴립니다. 뭐 보는 사람도 없는데 그냥 쏙 싹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추운데 다 얼어붙으면 어떡해, 이거. 그럼 바지를 내릴까? 그런데 이게 뭐 칭칭 막 걸고 있지, 옷을 잔뜩 입었는지 내리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리지도 싸지도 못하고 참지도 못하고 안절부절하다가 갑자기 내가 지금 미쳤지, 왜 이 짓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어몽길 대장이 이 순간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이럴 때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를 얘기하면 돼요. 소극적 자유라는 게 뭐냐면요, 남에게 강제받지 않을 자유를 소극적 자유라고 그러고요. 적극적 자유라는 것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 그러니까 이 어몽길 대장은 싸고 싶은데 못 싸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 자유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너 히말라야 그 8,000봉 안 올라오면 죽여로 협박을 했어요? 자발적으로 나온 거예요. 아무도 협박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소극적 자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멋있게 대답하려면 어몽길 대장은 이 순간에 소극적 자유는 있고 적극적 자유는 없습니다. 그러면 100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자유와 평등, 거기서 이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말할까요? 적극적 자유를 말할까요? 또 어려워요? 아니면 마스크를 써서 말 안 하기로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입니다. 세상에 적극적 자유는 보장해 줄 수가 없어요. 적극적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은 곧 남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거든요. 내 자유라고 길거리에서 소변 보고 그러면 돼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할 자유가 빼앗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자유라는 것은, 우리가 보수주의들이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자유는 소극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거지, 즉 남에게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를 얘기하는 거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 두자는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을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주의자를 비판할 때 오해를 하고 비판을 합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 북한의 정치 사전에 자유주의를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요,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를 무원칙하게 내세우며 조직 생활과 조직 규율을 싫어하며 제멋대로 행동하려는 낡은 사상과 태도다. 이건 뭐예요? 그건 적극적 자유지. 이렇게 무식해요. 도대체 자유 진영이 주장하는 자유가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사전에 이렇게 기술해 놨어요. 안타까운 것은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유에 대해서 왜곡하고 잘못 오해를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자유주의란 정리를 하면요, 가능한 한 남에게 강제력에 적게 의지한다. 그리고 개인의 자유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가치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이렇게 대비를 많이 하잖아요. 자유주의 시장 경제, 사회주의 계획 경제 이런 식으로. 그런데 사실 사회주의의 반대는, 사회의 반대는 개인이에요. 개인주의가 사회주의의 반대말이지. 그리고 자유주의의 반대말은 뭐예요? 강제지. 근데 우리는 강제주의란 말을 안 쓰고 개인주의도 쓰긴 쓰지만 잘 안 써요. 다시 말해서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는 거의 같은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미제스라고 하는 경제학자는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어떻게 연관을 시켰냐 하면요, 개인의 자유를 옹호하는 정치 철학, 이게 자유주의인데, 자유주의 하에서는 인류의 물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만 관심을 갖는다, 이거예요. 자,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갖겠다는 거야? 그건 나쁜 거 아니야? 인간이 어떻게 개돼지냐? 동물이냐? 인간은 고상한 존재인데 어떻게 물질적인 복지에만 관심을 갖냐? 이렇게 우리가 반론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행복은 주관적이라서 사회가
획일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다. 어떤 사람은 스포츠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좋아하고 행복도가 다 다른데 어떻게 정신세계를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냐. 그건 개인의 판단에 맡기는 거다. 우리가 오로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만 된 거, 이것밖에 기준이 없다. 그 이상의 것은 종교나 철학이나 다른 세계에서 관련할 거고, 국가나 정치 체제를 얘기할 때는 물질적인 복지를 증진시키는 거에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 합리주의라고 그랬는데, 이 합리주의라는 게 뭐를 말하는 거냐면요, 뭐가 합리적이에요? 이해가 가면 합리적이죠. 그죠? 그런데 그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각각이 이제 하는 건데, 과거에는 이 합리주의에 대해서 별로 깊은 생각이 없었어요. 합리보다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신념, 철학, 자기의 그 선호, 이게 더 중요했던 시대가 있었죠. 근데 자유주의에서는 그것 역시 주관적이니까 합리적인 것만 관심을 갖자. 이게 자본주의와 자유와의 관계다. 이렇게 이제 미제스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유주의자들이 물질에 관심을 갖는 것은 물질만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주관적인 정신세계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으니까, 객관적인 지표를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질 가지고 풍요롭게 만드냐 아니면 요거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 그게 합리적인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절대 정신적인 것을 경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각자에게 맡기는 거다. 자본주의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판이 이거예요. 자본주의는 물질밖에 모르고 정신에 대해서 아무런 가치도 안 준다, 이렇게 비판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비판을 경시하는 게 아니라 그건 각자가 할 일이고 경제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나라에서 간섭할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경제가 추구하는 공정함이라는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거 가지고 룰을 지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말합니다. 요건 아까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회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처 수상이 회고록을 썼는데 국가경영이라는 회고록을 썼습니다. 그 국가경영이라는 회고록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어느 잡지에서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발언을 한번 했더니 영국 사회가 마치 벌집을 건드는 것이 난리가 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특히 좌파는 물론이고 성직자들이 난리가 났다. 어떻게 사회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냐. 공동체를 중요시하는 교회가 난리 났겠죠, 당연히. 근데 대처 수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내가 정치가를 하다 보니까 때로 말의 실수를 한다. 그렇지만 이건 실수 아니다. 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양보를 안 했어요. 왜? 그 얘기를 지금부터 하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성 잡지하고 인터뷰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책임지려고 하지 않고 무슨 직업이 없어져도 나라한테 달라 그래. 모두 어려운 일만 있으면 나라한테 다 책임지라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서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자기 책임은 안 지고 국민의 세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솔직히 사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개인이 있고 가정이 있을 뿐이다. 사회라는 건 이런 얘기를 하고, 이런 맥락에서. 근데 사실 우리가 뭐 애국도 좋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좋은데 솔직히 내 자식만큼 남의 자식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렵잖아요. 예수님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을 때 그게 가능하진 않죠. 우리가 정말 성령에 듬뿍 빠지기 전에는, 세례를 받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처수성은 그런 맥락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난리가 났는데 그러면서 이건 실수가 아니라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사회주의자들은 좋은 사회를 건설하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조지 루카스 같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좋은 사회가 인류를 구원할 수 없다. 사실 기독교 인간관에 맞는 말이에요. 기독교 사회관에 맞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의 경지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인간 사회 가지고는 완벽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회를 만든다고 해도 그 제도가 완벽할 수 없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한 것이죠. 물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예요. 사회 떠나서 인간은 살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그런데 대처수장이 얘기했던 것은 사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가정보다 더 소중한 사회는 있을 수 없다. 사회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사회가 중요하지만 가정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사회가 유토피아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런 의미죠. 전체주의는 결국은 개인을 억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이건 얘기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주의라는 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도 굉장히 나쁜 거로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개인주의도. 개인주의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존재. 이렇게 이해하잖아요. 근데 과연 개인주의가 그런 걸까요? 우리 동양에는 개인주의적 전통이 없습니다. 우리 유교 인류에는 다 관계가 중요해요. 삼강오륜. 부모와 자식 간에, 군신 간에, 또는 형제 간에, 친구 간에 관계가 중요하지 개인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신을 가지고 있는 종교는요, 유일신 구원은 개인의 문제예요. 아무리 내 집사람이 와이프가 신앙이 좋아도 내가 와이프 덕분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 간의 관계예요. 절대자가 있는 종교는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절대자가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와 서양 종교의 차이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조차 개인주의는요, 예수님이 창시자라 그래요. 구약 성경도 보면요, 상당히 공동체적이에요. 그죠? 마을이 중요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개인주의의 창시자고 이걸 중세 교회가 다시 교권의 아래 개인을 가둬버렸어요. 개인의 자유가 또 없었어요. 교권 때문에. 캐톨릭의 교권 때문에. 다시 개인 가치를 깨워준 것이 루터다. 개신교, 프로테스탄티즘. 이것이 바로 개인을 다시 부활시켰다. 그래서 오늘날 인류의 번영을 가진 것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개인의 잠재력과 창의력이 발휘되고 그래서 인류 사회가 발전한 거거든요. 결국 기독교가 오늘 서구 문명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 면에서 개인주의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인 동시에 인류 번영의 열쇠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개인주의를요, 저 그림의 아래에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일사불란하게 사회가 줄 서 있는데 한 명이 삐쭉 튀어나오는 거? 개인의 일탈? 이걸 개인주의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군중 속에 있지만, 사회 속에 있지만 개인으로서의 가치가 존중되고 보호되는 것. 그게 개인주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개인주의는 저 위에 그림에 있는 개인주의지 아래 그림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이에크는 개인주의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개인주의의 본질적인 특징은 개인을 인간의 자격으로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미덕을 뭐라 그러냐면 관용, 타인과 그 의견에 대한 존경심, 정신의 독립성과 고든 정신, 자기 신뢰,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는 의지, 다수의 반대에서 자기 신념을 유지하려고 하는 각오, 자기의 이웃과 자발적으로 협력하려고 하는 의사. 이게 개인주의의 미덕이다 그랬어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공공 복리를 위해 떠드는 사람 치고 정말 좋은 일 많이 하는 사람 못 봤다. 오늘날 사회에 딱 맞는 얘기예요. 그죠? 200여 년 전에 쓰여진 1776년에 쓰여진 국부론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사실 히틀러도요. 자기는 나라를 자기 게으름한 민족을 위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인류에 큰 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결국 버크가 얘기한 것처럼 인류의 역사는 어떤 겁니까? 삶을 위한, 삶을 향한, 삶에 의한 개인의 몸부림.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직역대로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몇 년 살고 누구 낳았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 뭐 누가 누구를 낳고 왜 이렇게 중요하지? 그런데 여러분, 문화명령의 핵심이 뭡니까?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8장의 문화명령의 핵심은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인류가 뭐 75억이라 그러는데 75억 한 방에 못 만들었을까요? 손오공도 하는데 훅 불어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고 그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땅에 충만하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낳고 결국은 죽을 때 보면 자기 자식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와서 훌륭한 후세를 잘 교육시키면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해요.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대안학교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교육이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모든 교회가 대안학교를 하나씩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현재 사립은 커리큘럼 편성할 권리도 없죠. 등록금 책정할 권리도 없죠. 이제는 교사 채용할 권리까지 뺏어갔으니까 기독교 가치를 전수할 방법이 없어요. 저도 어릴 때 자라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세계사 시간이었어요. 그때는 사회라고 부르죠. 중학교 때는. 무슨 스콜라 철학자들이 뭐 기독교를 스토아학파에서 기독교 만들었다고 나 생도 처음 들어보는 이제 그런 뭐 용어도 얘기하고 하니까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보다 학교 선생님이 훨씬 권위가 있어 보이잖아요. 그 말 한 방에 저는 그동안 배운 교회에서 배운 게 다 의심스럽더라고요. 결국 기독교도 인간이 만든 거네. 그럼 내가 불교 부모님한테 태어났으면 내가 불교 신자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믿는 종교가 가장 옳다는 보장이 뭐지?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게 대학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으로 만나기 전까지는요, 제가 체험하기 전까지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참 신기한 게요. 제가 군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을 했는데 그것도 기니까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성경의 모든 기적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불렀는데 왜? 그러고 대답을 했으니까 다른 게 필요 없어요. 내가 모르는 거지 없는 게 아니구나. 정말 가장 소중한 거는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좋은 학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 자식한테 신앙을 전수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 학교에 가면 신앙을 잃기 딱 좋아요, 지금. 낳고. 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애 3, 5 낳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며느리는 5 낳는다고 큰 소리 빵빵 치더니 결혼 6년 만에 이제 1명 낳았어요. 근데 내 며느리도 내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1명 낳아준 것도 고맙게 생각하라 그러더라고요, 다들. 언제 5명 낳을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가장 감동적인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그 영화 참 신기해요. 뭐 대단히 긴박한 장면도 없고 그냥 평범한 할아버지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게 1000만 이상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아주 보편적인 한 피난민의 그 아버지를 그리면서 자기 동생들을 돌면서 그 가족 애
그 평범한 가족애가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영화 본 사람들을 감동시켰다고 봐요. 제가 사실 국제시장에 대해서 강의할 게 많은데 넘어가고 그것만 하나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그러면 나라가 전쟁이 발생해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서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런 애국심이나 이런 거는 개인주의와 비교해서 어떠냐,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여러분, 할 수 없이 나라에서 끌려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하고 내가 자발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선택해서 가서 전쟁에 참여하는 거고 뭐가 같이 있습니까? 개인주의라고 해서 그런 걸 부정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가치 있는 건 뭐냐?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 이게 더 가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군대 3년 근무하는 동안, 우리 대부분 군대 갔던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근무하는 동안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아. 저도 근무하는 동안 전 백골 부대 3사단에서 근무했거든요. 책에서 저희 집안 3대가 다 현역으로 갔다 와서 병역 명문 가문이에요 우리가. 표창도 받았어요. 저희 아버님 신념이 군대는 갔다 와야 된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 조카는 미국 시민권자인데도 갔어요 군대. 그래서 특별히 어여삐 여겨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까지 받아요. 대통령 표창은 아니고 정부로부터 표창까지 받았는데, 나도 군대 생활할 때 꼭 전쟁이 일어날 것 같더라고요. 왜? 비상 걸리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하필이면 내가 군에 복무하는 나이에 또는 그 젊은 시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나라를 지켜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겠어요? 그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선구자라는 노래 아시죠? 이거 어떻게 작사가 된지 아세요? 이 작곡자가 조두남인데, 이 사람이 용정에 일송정 있는데, 용정 있죠. 거기에 갔다 왔어요. 진짜 강이 꼬부돼 있더라고요. 그 일송정에 올라가 봤는데 거기서 어느 여원에 머무르는데 어떤 독립운동가가 말 타고 와서 이 가사를 주면서 곡을 만들어 달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곡을 만들어 줬는데 3일이 지나도 안 왔대요. 그래서 아마 죽은 것 같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한테 이 곡을 못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일송정이라는 노래가 우리 애들의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곡이 됐는데, 우리가 내가 태어난 해가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그래서 자발적으로 만주에 건너가 독립운동을 해요. 이게 가치 있는 거 아니에요? 강제로 그때 당시에 독립을 안 하면 죽인다는 사람 없어요. 이게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발적으로 내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때 이게 더 가치 있는 거거든요. 개인주의라고 해서 이런 걸 부정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한 자기 희생, 이거는 절대 개인주의가 거부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결단인 거죠. 그리고 아까 가족, 세대 간의 이타적인 행동, 이걸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사실 동물들도 자기 새끼 사랑은 할 줄 알죠.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사랑한다 그러잖아요. 실화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이 끝날 무렵에 미국 샌디에고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남편 없이 어느 여인이 혼자 아들을 키웠는데 6.25 전쟁에 차출당해서 갔어요. 그러고 나서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렸는데 아들한테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내 아들이 죽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 반가운 아들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그 홀 어머니가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래서 정말 반가워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빨리 와라. 그랬더니 아들이 내일 온대요 집에. 근데 내가 친구를 한 명 데리고 갈 건데 괜찮아요? 그러면 친구 누군데? 그랬더니 친한 친구인가 보구나. 아마 집이 멀어서 우리 집에 와서 하룻밤 자고 갈 모양이거든요. 그럼 얼마든지 데려와. 그때 아들이 또 머문하더니 근데요 그 친구가 눈이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다리가 하나 없는데 괜찮을까요?
많이 다쳤구나. 그래, 괜찮아. 데리고 와. 그랬더니 그 다음 얘기가, 아니, 근데 하루만 있다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계속 살게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여러분이 자식한테 그 전화를 받았으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어머니가 망설여지는 거예요. 글쎄, 근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니야. 너 한번 잘 생각해 보렴. 아무튼 뭐 만나서 얘기하기로 하고 내일 빨리 와라. 예, 알았어요. 어머님 안녕히 계세요. 전화 끊어졌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다음날 안 나타났어요. 그래 며칠 있다가 해군 본부에서 전사 통지서가 날라왔어요. 그 아들이 그날 자살을 했어요. 바로 아들이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내가 이 모습으로 어머니한테 가면 어머니가 얼마나 실망을 하고 평생 짐이 될까. 차라리 그러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효자입니까? 이 아들은 자식을 안 낳아서 그래요. 자식을 낳아본 부모는 다 알아요. 반밖에 없어도 귀한 게 자식이에요. 세대를 건너뛰는 이타적인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게 개인의 가정의 가치예요. 어느 사회도 이런 부모의 사랑을 대체할 수 있는 공동체는 없어요. 사회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개인의 가정과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지 비교가 안 된다는 뜻이지, 절대 사회가 그걸 대체할 수 없어요. 아무리 어버이 수령이 잘해줘도 대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어림없는 얘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제가 남은 거는 혹시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사회주의 한 가지씩만 얘기할게요. 사회주의가 왜 대안이 될 수 없는가? 이 얘기를 조금 하나만, 뭐 여러분 많이들 아니까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렇게 개인의 가치를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고 국가가 쓸모를 결정을 해요. 마치 집도 집 가지고 돈 벌면 안 된다. 집은 거주의 수단이지 재테크의 수단이 되시는 안 된다.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죠.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제일 큰 재산이 집이에요. 이상적으로는 그게 맞아 보일지 몰라도 그거를 규제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사회주의로 갈 수밖에 없죠.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가치 판단을 사회가 하다 보니까 자동차, 그거는 편리한 교통수단에 불과해.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 더 이상 좋은 건 필요 없어. 제가 80년대, 90년대 초에 교수 생활할 때 운동권 학생들이 상당히 힘이 셌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요. 교수는 소나타 이상 타면 사치라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제가 그때 소나타 아래급을 타고 있어서 양심이 찔리지는 않았어요. 목사는 몇 평 이하의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그건 자발적으로 결정할 노릇이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을 일이지 이걸 사회가 결정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동독이 나중에 서독에 흡수 합병될 때는 서독보다 훨씬 못 살았지만 동독이 서독보다 먼저 개발했던 트라반트 601 모델 자동차예요. 저게 트라비라고 불렀는데 BMW하고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우수한 자동차였어요. 최고 시속 당시에 123km. 저 쇠가 아니라 저게 특수 섬유 강화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서 우리나라 티코보다 가볍대요. 615kg이래요. 그런데 이 차가 굉장히 그때 당시 동서양을 막론하고 최고의 차였습니다. 독일이 원래 차 잘 만드니까. 독일 정부는, 공산주의 정부는 탈 것은 이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이걸 더 이상 개량도 안 하고 이거 이상은 사치다라고 하는 공산주의 특유의 철학에 따라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보세요. 당시 동독의 거리 풍경 모든 차가 색깔만 다른 똑같은 차예요. 요거 보세요. 다 똑같아요.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개량을 하나도 안 했어요. 이 자동차는 2기통이고 오토바이가 매연이 많죠. 오토바이 한 대가 자동차 10대 매연을 뿜습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요새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오토바이는 휘발유를 넣을 때 거기다가 엔진 윤활유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엔진이 피스톤 운동하면서 기화될 때 엔진도 같이 타요. 그러니까 매연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게 2기통 엔진인데 바로 그 식이에요. 공냉식이고 휘발유에다가 엔진 오일 섞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매연이 어마어마해요. 결국 통일되자마자 이거는 박물관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는 가치를 공산당이라고 하는 통치 집단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런 사회는 발전이 없는 거죠. 그거는 마치 인류에게 더 이상 애 낳지 말라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나라가 이제 현대자동차가 1968년에 낸 첫 모델이에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좋은 차, 제너시스 같은 거는 미국에서 지금 품질면에서 1위를 했죠. 우리가 더 역사는 짧은데.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더 이상 좋은 차는 필요 없다. 그랬으면 전기차도 안 만들고 테슬라도 없고. 그 기계공학과 교수한 얘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자동차는 발전할 소지가 너무나 많대요. 지금 너무나 비효율적으로 가고 있대요. 너무나 자동차가 무겁고 훨씬 더 가볍고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공학적으로 만들 수 있대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창의성이 발현되고 계속 경쟁하고 누가 더 잘하나 하고 소비자가 선택하고 이거를 공산주의는 부정하거든요. 발전이 있을 수가 없죠. 자, 이제 요거 생략하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 되게 많죠. 네, 저는 밤새서 하는 줄 알고 네, 1시간밖에 안 하시네요. 자, 이거 뭐 재밌는 거 다 넘어가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너무 많이 갖고 왔네요. 제가 별로 실력이 없네요. 강의 요약해서 하는 실력이 없는 건지 너무 많이 갖고 왔는지. 자, 우리가 그 기독교적 사회 문제의 대안이 뭘까? 저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경제학을 공부하겠다 그랬고 1981년 교수 1년차 때 32살이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하나님의 경제학을 공부해야지. 그래서 그때가 헨리 조지가 또 길인 줄 알고 헨리 조지 공부 열심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목회와 신학에서 조지스트들하고 제가 6개월 동안 지상 토론도 했어요. 뭐 아니더라고요. 그 하나님의 대안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저도 이제 많이 생각한 게 뭐냐면 탐욕을 버리고 사실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오늘날 보면 대부분의 하나님의 경제 그러면 탐욕을 버려라.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게 틀렸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왜 이거 다음으로 가야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1997년에 대한항공이 괌에 추락했어요. 그래서 전원이 죽었는데 이때 비행기가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뉴스에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뭘까요? 왜 떨어졌지? 그런데 중력 때문에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중력 때문에 떨어졌다. 맞죠? 뭐 중력이 없으면 우주 바깥으로 날아갔겠지. 중력 때문에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영양가 있는 답변이에요? 우리가 궁금한 게 그거예요? 아니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운전사, 조종사 과실인자, 기체 결함이냐, 날씨 탓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서 책임 소지가 달라지고 이걸 보험회사가 물을 거냐, 보잉사가 물을 거냐, 대한항공이 물을 거냐. 그런데 만약에 중력 때문에 그렇다면 몰매맞기 딱 맞죠. 원래 비행기는 중력을 이기고 날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못 이기고 떨어졌으면 다른 이유를 얘기해야죠. 자,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일반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줘서 믿지 않을지라도 인류에 크게 기여하는 발명품을 만들어요. 스티브 잡스. 도네이션 한 푼 안 했지만 그 사람 덕분에 우리가 좋은 핸드폰 쓰잖아요, 스마트폰. 그럼 우리 크리스찬들은 넌 크리스찬들이 만든 문명의 길을 다 버려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라는 것은요, 비행기라는 것은 중력을 이기고 날게 돼 있는데 떨어졌어요. 마찬가지로 인간 사회는 탐욕이 있지만 아직도 우리가 본어게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탐욕스러운 모습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탐욕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그게 맞을 거예요. 부동산 시장 폭등의 원인이 뭐라 그래요? 집 소유자의 지나친 탐욕 때문에 한 집 갖기 운동이 대안이라고 한때 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 폭락의 원인은 뭐예요? 갑자기 욕심이 사라져서 폭락한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재래시장 붕괴의 원인이 뭐예요? 대기업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세계화의 원인이 뭐예요? 부자 나라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노사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사용자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모든 길은 탐욕으로. 그러면 이거는 목사님이 할 얘기지. 그죠? 이건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할 얘기지. 경제학자가 할 얘기는 아니에요. 경제학자가 할 얘기는 탐욕된 인간이 어울려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총을 가지고 또 특별 은총의 힘을 입어서 우리가 보다 복음 전파가 되기 용이한 환경으로 만들어가고 변혁시키는 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삶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자, 저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논쟁을 해야지. 모든 것을 탐욕으로만 해답을 제시하려면 그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 기독교 잡지, 또 책 선전으로 가는데, 기독교 잡지 하면 우리나라에는 큐티집, 뭐 신앙 간증집, 성경 말씀 해석,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목사님한테 주일날 성경 말씀을 배웠으면 그걸 가지고 내 각각의 영역, 그게 장사든 사업이든 교수든 교사든 내 영역에서 이 성경 말씀,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적용을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 대안인가를 스스로 생각해내고 못하면 도움을 받고 그걸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잡지가 그걸 하기 위한 잡지예요. 제가 경제학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걸 하게 됐는데 지금도 이걸 못 놓는 이유가 뭐냐. 다른 사람이 좀 하면 나는 손 놓겠어요. 아무도 안 해요. 목사님들이 지금은 전문 사회잖아요. 과거 200년 전만 해도요. 한 사회 제일 지식인은 뭐 그게 스님이든 캐톨릭 신부든 목사든 다 종교 지도자예요. 원시 시대에도요. 다 고민거리가 있으면 무당 찾아가고 종교 지도자들이 지식인들이었어요. 근데 현대 산업 사회는 지식사회, 정보사회는 이제 다 분업화가 돼 있어서 목회자라고 해서 모든 분야의 최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 각자는 주일날 목사님으로부터 지도받아서 올바른 성경 해석을 듣고 그거를 내 각자의 분야에 적용해서 내가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지체들한테 가르쳐줘야죠. 그래서 저는 한국 사회에 이런 잡지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더구나 정치적인 이슈까지 거론하면 더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과거 우리 한국 기독교는 그냥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면 되고 내가 복 받으면 되고 그 수준에 머물렀잖아요. 근데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발짝 올라간 게 오카는 목사님에 의해서 제자화해서 성경 말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좀 더 나은 성경 지식 갖고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면 그 성경 지식 가지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독교적 방식인지를 분별해내고 그렇게 이 사회가 굴러갈 수 있도록 내 투표권도 행사하고 주변 사람도 설득하고 그게 우리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래야 지금처럼 차별금지법이니 무슨 이런 것 기승을 안 부리죠. 그러니까 저는 이 시대에 영적 전쟁이 가장 치열한 영역이 바로 우리의 삶의 영역이고요.
그 중에서도 경제 영역이 제일 심해요. 국가 안보에 대해서 공산주의 좋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북한 찬양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경제 문제로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잘 헷갈려요. 뭐 똑같이 농갈라 먹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가난한 사람 돌보라며. 그 전부 다 나눠주는 거 좋은 거 아니야? 그런데 자기 돈은 안 내고 남의 돈만 내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지독하게 헌금이 아니라 기부를 안 해요. 제가 이거 결론적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아까 우리 성경 말씀처럼 가난한 사람 돌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선진국들보다요 기부를 안 해요. 미국이 제일 자본주의가 타락하고 개인주의가 팽배하고 제일 못된 나라라고 그러지만, 미국 사람들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기부액의 비율을 보세요. 저게 좀 옛날 자료이긴 한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거기다가 한국 사람들의 기부는 다 어디다 하는 줄 알아요? 종교단체에다 해요. 교회에다가 11조 내고 절에다가 등 사고 80%가 다 종교단체 기부하는 거예요, 한국은. 교회만 헌금하라는 건 아닙니다, 저는. 나보다 연약한 사회 지체를 위해서 기부를 해야 돼요. 공산주의는 약자 돕자, 누구 돈으로? 부자 놈들 돈으로. 기독교는 내가 솔선수범하자. 내가 비록 돈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 일부라도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쓰자. 이게 모여졌을 때 큰 힘이 나는 거지. 여러분, 남의 돈, 나라에서 돈 뺏어가서 좋은 일 한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근데 내가 줘보세요. 얼마나 기분 좋은지 알아요? 록펠러가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예요. 어떤 두 얼굴? 한쪽 얼굴은 독점 자본가. 그래서 19세기 말 미국에서 독점 자본가로 아주 악명이 높았어요. 경쟁 기업들을 피도 눈물도 없이 흡수합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 직장 잃게 만들고. 그런데 또 다른 얼굴은 그냥 11조 정확하게 했던 사람, 그리고 죽을 때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 간 사람. 카네기나 록펠러나 다 같이 욕을 많이 먹었는데, 카네기하고 록펠러의 공통점은 뭐냐? 전부 둘 다 전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는 거. 그 카네기가 뭐라 그랬냐면요, 그때 당시 부자들이 사치스럽게 산다고 베블렘 같은 경제학자가 막 비판을 했거든요. 그런데 카네기가 뭐라 했냐면, 부자로 사는 것은 죄가 아니다. 부자로 죽는 게 죄다. 멋있는 말이죠. 그 카네기도 전 재산 사회에 환원했거든요. 록펠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록펠러가 그렇게 된 동기가 있어요. 록펠러가 40대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고 50대 초반에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어요. 그런데 51살에 죽을 병에 걸렸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대요. 아니, 돈 기껏 벌어서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됐는데 1년밖에 못 산다 그래. 얼마나 황당해요. 그 병원에 가서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쪽에서 막 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아들 수술시켜달라고 그러고, 병원은 수술비를 선납하지 않으면 수술 못 시켜준다 그러고. 그때만 해도, 지금 미국은 안 그래요. 그때만 해도 미국도 가난한 사람들이 수술해달라면 돈 못 받을까봐 안 해줬던 시절이에요. 막 울고불고 매달리고 간호사는 안 된다 그러고, 그걸 이렇게 물끄러미 보다가 비서를 보내가지고 저거 계산해 주라고. 그리고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 소식이 전해지니까 그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막 좋아하는데, 집에 와서 록펠러가 일기를 쓰는데, 내가 평생에 가난한 남을 도우면 이렇게 기분 좋아지는 거 처음 알았다.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평생 11조는 잘했는데, 록펠러 어머니가 이제 11조를 강조해서 평생 했잖아요. 근데 그 부자가 11조를 했으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내 평생 11조는 잘했는데,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가진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서 전부 다 쓰고 죽게 내 수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아시죠? 제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96세인가 살았어요. 그로부터 40몇 년을 더 살았어요. 돈이 많아서 쓰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돈 없는 사람 빨리 죽고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방식은 뭐냐? 돈 있는 사람들 거 뺏어서 돕자. 기독교의 방식은 뭐냐?
나부터 솔선수범하자. 이게 작은 차이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이럴 때 사람은 기뻐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이 자기에게 주어지고, 켈빈이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빈부격차를 허락하셨을까? 왜 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허락했을까? 켈빈이 뭐라고 답한지 아세요? 부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명답이죠.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처럼 어려운 부자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뒀다는 거예요. 물론 빈부격차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 줄여야 돼요. 근데 그거를 네 돈만 가지고 해라, 내 돈 싫다, 그건 올바른 자세가 아니죠. 혹자들은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어느 세월에 개인 거 모아서 하냐, 나라가 팍 해버려야지. 물론 쉬워 보여요. 저항도 많죠. 바람직하지도 않아요. 정말 바람직한 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솔선수범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다 구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들 교회 찾아올까요? 제가 영등포 쪽방촌 영등포의 그 노숙자 전도하시는 목사님을 저희 월드뷰 카바스토리로 한번 모신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해봤는데 그분이 우연히 전도사 시절에 노숙자를 돕다가 지금 목사 돼서 노숙자를 위한 교회를 하는데, 노숙자들한테 이제 밥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하려고 그러면요, 구청에다 신고한대요. 전도했다고. 그럼 구청에 와서 그 밥만 주고 전도를 못하게 한대요. 아니, 나라 돈 받아서 한 것도 아닌데 교회는 헌금 가지고 했는데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상사회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다들 똑같이 살면서 너는 나는 나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아니라, 빈부격차가 있더라도 가진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들이 약한 자를 업어주고 끌어주고 격려해주고, 이게 낙원이지, 똑같이 농갈라서 하고 너는 너고 나는 나는 너, 낙원이 아니에요. 그런 사회는 복음이 전파될 길도 없고요. 높낮이가 달라야지 물이 흐르듯이 사랑의 은혜가 흐르기 위해서는 격차가 있어야 되는 게 켈빈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깨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축복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아까 미처 광고하지 못했던 이 월드뷰, 아주 좋은 잡지입니다. 다양한 분야의 사회, 정치, 경제, 역사, 문화, 교육 영역의 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관점으로 어떻게 우리가 봐야 할지 아주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요. 저도 종종 여기다 글을 싣기도 하는데 아주 좋은 잡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거는 교수님 두고 가시는 것인가요? 예. 원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수님 귀한 말씀 많이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아까 얘기하신 것 중에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터가 바로 경제 영역이다. 그렇죠.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처음으로 시험한 게 사실은 먹는 문제였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제가 몇 주간 나누기도 했고 또 지난주에도 나눴지만 이 경제 문제, 이것이 이 바벨론 땅을 지배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사실 이 땅에서의 영적 전쟁의 핵심이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의 핵심이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특별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먼저 우리의 삶에 물질이 우리의 삶의 신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자시오 산성이십니다. 혹시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경제적인 문제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니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두며 나아갑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